부모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저희 콘서트 시작할 예정이니 내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피아노 칠 때 가장 행복해요. 우와, 잘한다. 나는 큐볼 때가 제일 좋아. 너는 뭐 해? 난 책 볼 때가 제일 신나. The lovely is para seems somehow suddenly gay. Huh? Clive that was robbed of another day. I'm telling alone, forgotte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이제 박수 나왔으니까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쪽 같은 시간을 내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에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수업을 받는 게 난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하는 게 난지,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아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 아이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난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에 진행을 맡은 5아이의 아빠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사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가 한 명이신 분 손들어. 네네. 그리고 둘, 예, 셋서부터는 이제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셋, 셋이, 그렇게 있으시네요. 넷은, 다섯은, 네네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첫째 아이하고 이제 다섯째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야, 이 키우기 힘들더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짜 그 금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 힘들다고 하는 건지 정작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과연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답은 없는데, 사실 쉽게 가는 방법이 있더라면,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해서 그때 놓친 거, 그거를 그렇게 키울 거라는 후회만 안 된다면 참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옆에 길잡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시간에 딱 맞는 강연을 해주실 분들 두 분을 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Q&A로 적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오실 때 육아 Q&A,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에 대해서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셔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강연을 듣다가 저 얘기는 내가 공감할 수가 없는데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두 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이게 토크 콘서트다 보니까 이제 메인 타이틀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제가 그걸 외치면 여러분들 부모 수업을 외쳐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자,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든든한 멘토 교수님이시죠. 전문가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교수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고요. 소아신경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요즘 소아과에 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팬데믹 이후로 사실 3년 동안 아이들의 발달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물인지. 자, 다음은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읽어갈까요? 네, 이쪽으로 주시죠. 감사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떨리네요.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셨고 유치원 보내시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이야기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재미없지만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쳐집니까? 합쳐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녔거든요. 좀 왜냐면 집안이 넉넉하셨나 봐요. 아니요. 장사하셨어요. 장사. 그러니까 아이를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가서 그네 타고 이렇게 밥 먹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합쳐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처럼 이제 3년 차, 뭐 2년 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집. 예,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네. 그게 이제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이제 똑같은 뭐랄까 교육 환경이나 네네. 예, 뭐 또 이제 보육 환경 이런 데서 아이들이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고학년도 생기겠네요. 예, 저학년도 생기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한번 이제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 분 한 분 모셔서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훈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아들 딸이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요. 예, 저도 아들이 이제 손주 손녀가 이제 2명 있고, 예, 딸에는 이제 손녀가 1명 있습니다. 예, 또 이 아이들이 이제 팬데믹 시절에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팬데믹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그 팬데믹 시절에 마스크를 끼고 초기에는 아이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금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 사실은 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났고 이제
이제 발달에 대한 이제 육아 교육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발달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언어 발달이 왜 그랬을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정을 통해서, 입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 또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신체 발달이 늦었습니다. 운동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깥 활동을 못 하잖아요. 사실 이 바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몸의 균형, 좌우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극이 다 뇌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안 되니까 운동 발달도 늦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늦는 거죠. 그런 자극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러는데 그런 인지 발달이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서 발달은 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이 늦어졌을까? 결국은 뇌가 자극을 받지 않아서 변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극을, 좋은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안 받게 될 경우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뇌라고 하는 것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소견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는 엉성하고 하나는 상당히 조밀조밀하죠. 이게 뉴런인데요. 시각 피지를 의미하는 이제 뉴런인데 그 뉴런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상의 차이는 없는데 오밀조밀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그 오밀조밀한 차이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 뉴런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가지가 있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연결하는 부위가 시냅스인데 시냅스가 연령에 따라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냅스는 우리가 자극을 안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자극을 잘 받으면 또 이렇게 무성해지는 거죠. 또 연령적으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서 이런 그 시냅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엉성한 시냅스를 가지고 있을 때와 저렇게 조밀한 시냅스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런 엉성한 3개월 이전에 엉성한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은 원색밖에 보지 못합니다. 파란색을 보지 못해요. 노란색, 빨간색을 밖에 못하죠. 초점도 안 맞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좋아졌죠. 6개월 때는 아이들이 이제 파스텔 색의 볼 수가 있고요. 초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제대로 된 영롱한 색깔은 보지 못하죠. 이 아이들이 12개월이 딱 지나잖아요. 저렇게 아주 조밀조밀한 시냅스를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의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을 갖다가 자연을 보여줘서 어떤 자극을 주고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12개월 이후에 보여주는 자극이 진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물 그림책을 하나 보여준다고 그러면 3개월에는 어떤 사물 그림책을 줘야 되겠어요? 윤곽이 뚜렷하고 원색으로 된 사물 그림책을 주잖아요. 그러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사과가 쿵처럼 파스텔 조의 사물 그림책을 주죠. 그리고 줄거리도 좀 있고요. 그러다가 12개월이 딱 넘어가면 우리는 또 사물 그림책, 어떤 사물 그림책을 줍니까? 고양이 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한 사물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런 거 주잖아요. 이게 바로 적기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뇌 발달에 맞춰서 적기 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발달은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집이 있으면 집만 있지 않잖아요. 밑에 뭐 축대라고 해서 집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인간의 두뇌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만드는 시기가 있고 집을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사실 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렸을 때의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 집안을 만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기 보이는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라든지 이런 발달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달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36개월 이전에 다 발달을 하죠.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사실은 36개월에 최고가 되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각, 청각, 모국어, 사회성, 운동 이런 것일수록 우리가 집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팬데믹 시대에 언어 발달이나 신체 발달이 늦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발달을 우리가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극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감을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리 10배, 20배 자극을 해도 30%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다른 사람보다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적절히 자극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발달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독서나 영어 이런 것들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어 가지고요. 시기보다는 경험의 노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시간 동안 어떤 것에 작업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것을 경험 의존적인 발달입니다. 그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 발달로 따지면 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을 생각을 하실 때 항상 뇌 발달을 하실 때 기초적인 발달은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해당하는 것들을 빨리 주입시키기 위해서 신생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것은 집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 노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래 노출하고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될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발달은 한꺼번에 발달시키고 특히 모국어는 그다음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적절히 자극만 주면 된다. 다만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독서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를 중요시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 5,000시간 노출되면 영재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이 그것이 기초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배우는데도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발달을 해줘야 될까요? 아까 신체 발달이 느린다고 그러는데 신체 발달을 해주면 여기 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뇌 활성도가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심박출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요. 또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뇌가 발달을 하고요. 또 그 BDNF라고 해서 뉴런을 생성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 운동만으로도 뇌가 변하고 인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입니다. 책. 독서라고 하는 것이 독서는 물론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뇌를 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게임할 때와 뇌와 책을 읽을 때 뇌는 벌써 차원이 다르죠. 이것이 오래 노출되면 어떻을까요? 뇌 활성도가 다르고 뇌가 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발달도 있죠.
우리가 소근육 발달, 악기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면 전두엽도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뇌를 연결하는 뇌량도 발달하고요. 또 두정엽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리학이나 수학을 잘해서 그게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악기를 20년간 했던 사람이나 성악을 20년간 했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뇌와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악기를 다루면 양손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양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발달하고요. 또 음악을 판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달하고요. 음악의 뇌는 또 두정엽이 뇌잖아요. 그게 수학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아노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도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노는 거죠. 지금 사회성도 정서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정서를 또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뇌가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 한마하로 다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것들, 노는 것 자체가 또 앞으로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력이나 협동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을 지내면서 감정 조절도 하기 때문에 훈육이나 인성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지막으로 5번째 선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그리고 자연의 시각이나 청각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외선 혹은 적외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초음파, 우리가 듣지 못하는 파도 뇌는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은 뇌를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아이의 뇌를 변하게 하고 그게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선물을 아이한테 주시면 아이들은 잘 크고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또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자리에 앉으시죠. 야, 이거 제가 아예 5을 키웠는데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신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테스트. 네네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중요할까요?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지 5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뇌로 자극을 하면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본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자연과학부 입학시험입니다. 자, 이 문제를 패턴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 문제입니까? 하지만 아이가 자연을 많이 접해서 아이들의 패턴을 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비리그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또 이거 아이들이 푼다고요? 네, 아이들이 이걸 풉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조용해졌거든요. 유치원만 해도 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문제인데 네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사고가 제한되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 아까 악기 교육 얘기도 했지만 양손으로 가지고 블록도 만들고 프라모델도 만들다 보면 네네네. 이렇게 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씨앗을 가질 수 있는. 또 보육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긴 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뭐 인공지능이나 챗GPT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네네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나노 펜을 가지고 제일 얇은 펜을 가지고 가장 이렇게 길게. 길게 예. 예. 하면. 예. 네. 길게 네, 그리면 길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아까까지 5가지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유아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요거를 머리를 위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꼬리를 밑으로 올려요. 이게 뭡니까? 무한대.
나머지는 상상하라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이 이걸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인공지능보다 유치원의 머리가 더 뛰어나서 풀었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이게 이제 EBS에 나오는 건데 유치원 아이가 풀었습니다. 걔는 지금 멘사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면 경쟁력이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원래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서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적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모들한테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 아이가 이때를 놓치면 우리 아이가 성장이 늦어지진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빠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는 천재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아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예. 모든 아이들 그런 포텐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중에서 5가지 선물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부모가 같이 놀아줄 때 모든 뇌가 발달한다. 다 발달합니다. 이게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보고 앉아서 야 만지지 마 이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놀아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처음에 얘기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12개월 이후가 돼야 파스텔 톤을 인지한다. 그 전에서부터 막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가 나를 봤어 엄마 강요하거든요. 예. 정말로 강제로 아빠 해봐 아빠 엄마 이거 걸어 근데 이게 시기가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진짜 키우면서도 몰랐어요. 남자분들은 당연히 고개를 흔들어야 됩니다. 예? 어머니들은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근데 와 저는 내 아이 5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야 역시 교수님을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나왔지만 사실 어린이의 눈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궁금해할 텐데 아까 책을 읽게 하는 뇌,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놀아주는 뇌, 그 다음에 뭐 영상을 통하는 거, 뭐 자연을 만지는 거. 근데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책을 읽는 거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게 똑같지 않나. 뇌 발달이 다릅니까? 네, 다르죠. 왜냐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가 다음 거를 보려고 빨리빨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도 재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1시간 이상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ADHD 아시죠?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네네네네. 아이들 예, 10% 느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착각이에요. 아니 책 읽는 거나 영상에서 책 읽어주는 거나 뭐가 다른가? 완전 다르 네, 다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게 시간상 사실 교수님만 가지고 저희가 24시간 해도 지금 모자란데 또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셔서 또 이 교수님 전 가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또 소중한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정재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김혜원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느낀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가 있는데 2학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안 보냈죠. 안 보내고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게 뭐 애랑 같이 많이 놀고 또 시간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코로나 시기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야외로 가서 같이 뛰어놀고 많이 했고 생각해 보니까 좀 요건 좀 모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연이랑 접하는 기회.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스타일, 럭셔리하고. 도시형, 농촌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발달된 스타일. 발달된 스타일. 네네. 이거는 그냥 누가 네네. 이게 코디 해줘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자연이랑 저 개인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연에는 많이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이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사실 지금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 가족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맞추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알면서도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사실 오로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는 사회가 돌봐줘야죠. 옛날처럼 엄마나 아빠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만큼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제 다니시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녀보신 분 계세요?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치원 계세요? 유치원은. 유치원은 네네. 그래도 어이 좀 있으신. 옛날엔 그래도 유치원 다니면은 좀 집에 좀 돈이 있었어요. 예.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 저는 유치원 못 다녔습니다. 예, 근데 뭐 안 다녔겠죠. 뭐 뛰어놀려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런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갔을 때 내 아이를 돌봐주는 곳, 내 아이가 가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 손을 잡고 자연에 같이 못 나갔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아이 손을 잡고 호수공원에도 가시고 어디 뭐 견학도 가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덕을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고 키우면서 또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최근에 이 시스템이 더 이제 강화가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느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유보 통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사실은 같이 태어난 아이인데 뭐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애는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고 어떤 애는 유치원 가게 되고 뭐 집 근처에서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라? 유치원 보낼 걸 잘못했나? 또 어린이집 보낸 걸 잘못했나? 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이걸 나름대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러면 조금 좀 어려우실 텐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가져오겠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정부조직을 다루는 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 가고 본회의에 가는 건데, 사실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사실 거의 이제 되는 건데 99.9% 이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부로 옵니다. 교육부로 오고 부모님들이 당장 지금은 뭐 내년 그다음에 후년에 뭐 확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이 없이 이제 되고, 또 이제 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애 태어나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부모랑 교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 또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적당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돌보는 거야라고 했지만, 특히 어렸을 때는 이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더욱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정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돌봐주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도 여기 지금 앞에 와 있지만은 정말 귀한 아이 아닙니까?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돼요? 2020년이면 그때 몇 명 태어났을까요? 야, 뭐 한 30만 명 안 태어나던 30만 명 태어나던 이제 그 시기인데 한 해에 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25만 명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든지 간에 내가 그래도 좀 신경 써가지고 어디를 뭐 보내든지 간에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 아이가 저쪽 관에나 이쪽 관에나 똑같은 양질의 식사를 하고 또 똑같이 뇌에 자극을 받고 똑같이 선생님들의 어떤 이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일 끝나고 왔을 때 나와 이렇게 또 내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수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어든 이게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 신경 못 썼던 아이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어떤 대전환을 하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 때 좀 더 한국 사회가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귀한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유보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드는 이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이거 일일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점은 딱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이 나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늦은 부모님의 상황 사정상 돌보지 못하는 시기에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돌봐드리면서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어디를 보내셔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대 걸어주시고 또 비판적인 조언들 많이 막 남겨주시고요. 기명으로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기명으로 남겨주시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요. 사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년에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다음에 자기한테 나오는 또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시설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예전 생각을 해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겠지. 아닙니다. 꼭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셔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실제 영유아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잘된 점과 보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라는 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에도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맘 김아래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아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아이들 엄마로서 저의 육아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교수님은 앉아서 네. 토크해도 괜찮겠죠? 예.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성함이 일단은 생소합니다. 그렇죠. 아래미라는 네. 뜻이 어떤? 너무 좋은 뜻이어서 네네. 초면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시는데 언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얼마나 좋은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한글이고요. 한글이요. 네. 총명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인데 아, 총명하고 사랑스럽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네네.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소해서 그래요. 생소해서.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제 전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나오신다고 해서 좀 말씀 듣고 제가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는지 얘기도 듣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교수님이 가져온 육아 스토리 어떤지 한번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이 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살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9살 딸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성격은 저를 닮아서 외향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둘에는 차이가 있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뭐 제 전공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행복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교수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본인은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교육을 잘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실은 제 주변에 아까 이제 정재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거나 네네. 아니면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 보호자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흔들릴 때도 있는데 오늘 김혜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좀 확신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사실은 자연 사진을 가져오셨거든요. 네. 네네. 근데 뭐 자연까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건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말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항상 외부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네네네. 이제 뭐 꼭 좀 돈이 드는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 네네네. 앞에 있는 공원 같은 데를 네네. 간다든지 최소한 놀이터라도 나가서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때도 어린이집 갔을 때 그 전쟁 6.25 때 쓰던 난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시락 올려놓고 제 나이가 궁금하셔도 그랬던 게 어린이집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하고 안 놀고 싶어도 자연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자연을 찾아가야 되는 부모와 이제 아이들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고 동물과 함께한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네네. 아무래도 네네.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전공에서 아이들 뭐 인간 발달 이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네.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인 걸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연령마다 꼭 성취해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감이라든지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네. 하면 이제 신체 활동, 그다음에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썼던 거는 이제 체험 활동하고 예체능 활동을 좀 네네네. 많이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김예훈 교수님한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들은 뭐 움직임, 뭐 활동, 뭐 두 발로 걷기, 뭐 달리기 이런 걸 빨리 하고 뭐 말도 빨리 하는 게 뭐 딸은 말도 빨리 하고 뭐 이런 뭐 빨리 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 아이가 딸이나 아들이나 다르게 발달을 하나요?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호르몬 영향 때문에요. 네네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개개인의 차이, 남자아이들 중에서의 차이나 네네. 여자아이들의 차이에 비해서는 남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라든지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공간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남자아이들의 잘하는 아이고 못하는 차이보다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남녀를 차별해서 어떤 것들을 육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로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다 했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또 네. 뭐 물론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집에서 있기보다는 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다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기도 했고 네네네.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실 또는 잘 교육해 주실 분들이 필요했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0, 2세에는 어린이집을 보냈고 네.
뭐 민간 어린이집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3, 5세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뭐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0, 2세는 보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을 보냈었고요. 네네네. 근데 3, 5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지금은 사실은 누리과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조금 그래도 더 유치원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 조금 더 강조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고 사실은 무엇보다 거리가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사립 유치원이 가까워서 네네네. 3, 5세는 그 유치원을 보내게 됐죠. 네. 아까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뭐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치원이 이제 합쳐지면은 교육은 어떻게 뭐 체계적으로 다 다르게 들어가나요? 아니 누리과정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 교육과 돌봄의 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계속 발전시켜나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 써가지고. 예. 그 뭐 어쨌든 교육과 돌봄이 사실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심지어 이제 0세 태어나서부터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교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다 해서 이제 유보 통합에서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공을 하겠다. 네네. 뭐 제일 이상적인 건 태어나자마자는 가능하면 부모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부모랑. 예, 그냥 첫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이가 또 그런 데 가야 되니까 또 부모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이 국가와 부모 간에 되면서 네. 예,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돌봄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교육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찍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게 정답인지 가까운 지금 선택했던 것처럼 가까운 데를 보내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저희 얘기로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게 정답인지 이거 좀 그 정답을 없애기 위해서 유보 통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그걸 아시겠지만 제일 고민이잖아요. 본인 생각들은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적기에 과도하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근교에. 네. 교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애착이라든지 또 네네. 이렇게 정서적인 상호작용,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감 이렇게 사실은 변형계라고 그래서 정서 발달부터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그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뇌부터 사실 또 발달을 합니다. 우뇌에서 자뇌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들한테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친근한 데가 훨씬 두뇌 발달에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보냈잖아요 아이를. 네네네. 근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집에서 가까우냐. 네. 그냥 두 번째는 그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안 난 곳.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난 곳은 저희는 자연스럽게 네, 아이들이 네, 네. 녹아서 네, 편안하게 네. 있을 놀이 수 있고. 속에서 네. 좋은 말이 뭐, 놀이 예, 중심. 놀이 중. 네. 죄송합니다. 놀이 중심. 전국 용어. 네네네. 동네를 보내는데 사실 거기에 TO 말 그대로 이제 인원수가 다 차게 되면은 못 보냅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는 경우는 있어도 가까운 데가 더 새 교수님은 어쨌든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나의 자녀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요거. 네. 뭐 사진은 계속 뭐 활동과 관련된 사진들이어서 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체험하고 예체능 활동 네네. 그거를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거를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체험 활동은 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했었고 또 예체능 활동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발레, 수영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아까 그 교수님이 피아노 치면은 뇌가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저희 둘째가 조금 그만 다니고 싶어 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다시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매야 만 시간이라든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2천 시간이라든지 보여줘야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체능 네네. 활동을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체능 활동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비용 부담이 좀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돈이 드는 거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체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주말에 나가시나요? 주말에 나는 아이들과 집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집에 안 계시고 다 나가세요? 지금 다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근데 사실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 이제 방 안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이기 위해서 키즈 카페라든지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네네. 어떻든 자연은 자연을 아니죠. 가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네네. 또 아이들의 뇌는 이제 새로운 환경을 받으면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키즈 카페도 사실 테마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이 거기에 맞는 하면 아이가 그 낯선 환경에서 네.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처음 받아들이면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뇌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환경에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시기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유아의 사교육 문제가 네. 6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교육 아까 네. 피아노라고 얘기하고 뭐 네, 미리 피아노, 네. 수영, 수영, 발레 잠깐, 뭐 태권도 태권도는 안 했어요. 유도? 저희 유도도 또 안 안 하고 했고요. 네, 네. 수영, 수영 네. 네. 이렇게 여기 사교육 문제가 좀 이제 아줌마들이 우리 애는 수영, 태권도, 발레 다 하잖아. 이번에 피아노 시키려고 이런 부모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요 그래도 나중에 커서 이 아이한테 이 정도는 해줬다라는 죄책감이 없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교육 문제? 예, 네. 그 어떻든 36개월 이전에는 아까 경험 기대적 발달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교육이 별로 효과가 좋지가 않죠.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기반으로 되는 것, 시각, 청각, 뭐 사회성, 정서, 운동 이런 것들은 부모가 해도 사교육 없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잘 된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36개월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재능 있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5, 6세 때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네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잘하는 영역도 생기고요. 저희 뭐 손주 같은 경우도 뭐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여해 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36개월부터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사교육을 억지로 시키면 5천 시간 노출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에 뭐 애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보면 부모가 보기에 그러면 그 음악 쪽으로 좀 시간을 많이 하루에 뭐 3시간이라도 투여를 하면 이 아이는 그 분야의 영재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이것저것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뭐 발레도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4-5개 하면 그 중에서 자기가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재능이 돼서 영재나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 달라도 너무 다른 내 아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제가 딸 둘이고 저의 집에서 같은 집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저희 큰딸이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고 행복감이 높아서 제가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 아이는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자존감이 좀 높고 주관도 뚜렷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긍정적인 건 바로 흡수를 하고 부정적인 거는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데 저희 둘째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좀 높아서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걸 그대로 다 흡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첫째랑은 다르게 약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르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타고난 부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김용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 뇌에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도체라고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에,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예민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도가 높은 아이들은 까다로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민도가 낮은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순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오줌 뭐 해도 울지도 않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여기만 거칠거칠해도 우는 거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느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기질에 맞춰서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느린 아이는 느리다고 엄마가 미리미리 해줘 버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식사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미리 식사를 미리 시작하게 하는, 그럼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는데 신발을 자기가 잘 느리게 신으면 시간을 미리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다려주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레이트 브루머라고 그래서 대기만성형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다 레이트 브루머였습니다. 아, 그런 아이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순한 아이들 같으면 얘네들은 다 만만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에는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자극도 해주고 필요하면 웃음도 지어주고 상호작용도 해주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반응을 안 해주고 아이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오피오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정서적인 오르가니즘이 한 2세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왜곡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격이 아주 삐뚤어지고 완고하고 이런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바로 얘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바로 반응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감각도 뛰어나고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아이, 그러니까 딸 둘을 키우면서 아주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다고. 특별한 본인만의. 교육법이라기보다는 네네네. 네, 저희 첫째랑 둘째를 좀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 영유아기에는 이제 정서 발달하는 거와 또 자존감 형성하고 성격 형성하고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야 긍정적 자아도 형성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둘째한테는 훨씬 더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쏟아 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그런 애정을 표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둘이 균형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해주려고 좀 집중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좀 느끼는 거는 5살 때의 아이의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과 지금 반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항상 긴장도 높고 그랬다면 지금은 좀 모든 거를 좀 순하게 받아들이고 좀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가 농담 삼아서 저도 이제 넷 다섯을 키우다 보니까 첫째는 정말로 침대에서 떨어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침대에서. 그래서 이제 침대를 낮추기 시작하는데 떨어졌을 때 큰일 났어. 둘째는 딱 떨어지니까 일어나. 여보, 떨어졌어. 어떡해. 다친다면 나 확인해. 셋째는 야, 일어나. 넷째는 쿵 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교육법이 각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둔해지거든요, 사실. 왜냐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자꾸 아이한테 대하는 행복에 대한, 그리고 또 이 관심도가 좀 달라지는 것 달라지죠. 같은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네. 여기서 지금 2명, 3명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교육 방식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들어갈 나이만 하더라도 2가지 타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충동형 타입이라고 해서 돈키호테 같은 타입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활동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와닿고, 네네. 그리고 앉아서 하는 교육은 싫어하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놀이가 있을 때 우선 들어가서 놀고부터 보잖아요. 이제 오래 놀지는 못하고 짧게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육아 학회에서는 이제 충동형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숙고형 아이들 같은 있습니다. 햄릿형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아이들 이제 장난감이 있으면 바로 놀지를 않아요. 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봐요. 그러다가 딱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놀고 그렇지. 송 같은 것도 완성하고 이래요. 그러면 교육 방식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숙고형 아이들은 클래식하게 그런 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앉아서 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런 충동형 아이들은 같이 실험하고 체험하고 이게 훨씬 두뇌 발달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제 한 명, 두 명에서 세 명 이렇게 있는 분들은 좀 그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정책은 더 많이 좋아집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많아지면. 지금 네네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막 벌써 보시면서 메모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 이거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주말 빼면은 주중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일하시면은 아마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보다는 적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쨌든 또 인지하시고 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 있는 곳 그게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거기서 또 실천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그 이제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원칙 하에서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야, 빨리 하자. 예. 지지와 격려 내지는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셔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교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뜯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받은 겁니다. 때리는 신용을 해요.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해요. 장난식으로. 16개월인데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구, 사람을 때립니까? 아니, 근데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겠죠?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이럴 때는. 16개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정도 독립심도 생기고요. 자기 주관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훈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훈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못하는 것은 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거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때리는 행동은 어떨까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는 무조건 막으세요. 뭐 혼내고 딴 얘기할 거 없이 이렇게 하면은 자꾸선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안 때리고 잘할 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뭘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보지 말고 지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위험하고 때리거나 뭐 불을 대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막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막아야 그거 외에는 네네네. 뭐 금지하지 않아도 아이들 칭찬, 그러니까 잘하는 행동을 칭찬하면 부모가 칭찬하는 것을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옆집 애가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항상 막 아빠를 막 버르장머리 없이 때리는 애였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항상 이놈 맞으면서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놈 근데 계속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냥 아빠를. 결국은 크니까 걔 성격이 남들과 다르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만 잡아줬더라면 멍탱이 할아버지만 등장 안 하고 너 그러면 내가 혼나해라는 뜻으로 손을이라도 잡아줬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손 들면 이렇게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꽉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길게 쓰셨는데 한번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고민인데 모두 해주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아이가 있어요. 진짜. 나도 태권도 갈래. 친구 따라 수영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으로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부모는 없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는 사실은 꿈이 자꾸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중요한 게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 노출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래도 얘가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이 될 수 있을 게 뭔가 해서 두세 개 아이가 다 좋아하니까 다 두세 개를 좋아하니까. 곧장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시면 아이들은 그거를 선택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 동영상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은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아예 좋아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네네. 좋은 자극 중에서 좋은 자극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두세 개만 맞아. 이렇게 간추려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 뭐 다 해준다고 뭐 5개, 6개 학원 보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만. 한두 개만. 어떻게 엄마로서의 입장에서 네. 조금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좀 할 수 있게 경험을 쌓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역의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뭐 또는 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렴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걸 이용하시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요. 저희 둘째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요리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단지 그냥 그 많은 태권도, 수영 이런 거 다 가르쳤는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방과후 수업에서 1시간 하는 그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잘못, 그러니까 노선을 잘못 알려줬구나. 이게 돈으로 돼서 옆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얘가 하고 싶었던 건 요리인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정작 방과후 교실 그 40분을 네. 너무 활용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1년을 배운, 2년을 배운 수영보다 요리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 주변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거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 너무 도움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점심 먹을 시간만 아니면은 이걸 다 계속 하겠는데. 자, 여기 조그맣게 글씨를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좌절을 겪을 때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잘 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 아이들은 장애, 실패를 하면 그것으로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제 그 실패하는 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거가 일으켜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위로를만 해주면 돼요. 그 좌절의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기회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좌절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게 하고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는 좌절을 많이 하려면 결국은 좌절을 해도 이거를 기회로 생각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긍정성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넘어졌지만 이거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시험 내가 잘못 봤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긍정성입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갔을 때 넘어지더라도 발딱 일어나거든요. 그럼 긍정성을 가르치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과학적으로는요. 거울유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유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준비를 하는 전운동 영역에 있는 유론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듣기만 하더라도 그런 행동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부모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모 앞에서 부모가 오.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ADHD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이의 강점에 초점 맞추기부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이것저것 관심 많아. 아이가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 참 활동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머. 그러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보이면 엄마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존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를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거울 유론 때문에.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우리 아이들 상담하러 오는 애들 보면 결국은 나쁜 기억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아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자꾸 키우고 싶은데 잘 못하시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딱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좋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없애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치환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물이 빠진 기억이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하겠어요? 못 하겠죠. 맞아.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초등학교 때 수영장에 데려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은 기억으로 하려면 이 7번 이상 수영장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행복했던. 왜냐면, 행복했던, 시간들을 잘했던, 만들어줘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기억은 편도체에서 기억하는데 이게 상당히 질기고 오래가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반면에 좋은 기억은 해마에서 기억하는데 이게 짧고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나쁜 기억이 있으면 7번 이상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7번 칭찬을 해야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7번 칭찬하기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야단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야단 한 번 치면 여러분은 7번 해야 되고요. 7번 야단 치기 쉽죠. 49번 칭찬을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좋은 행동 칭찬하는 쪽으로 가야지 야단을 치면 네, 어떻든 7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야단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거울적인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딱 들으니까 맞네요. 지금 이제 아기가 계속 우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지금 좋은 추억으로 갈 수 있는데 더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강의를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추억으로 저기까지는 교수님 얘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끝으로 세 분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저는 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부터 확인도 받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그 미소와 끄덕거림을 보여주셔서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아래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님이었고요. 네, 다음은 저는 이제 아이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기억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 좋다 그러고선 뭐 아이가 싫어하는 책 읽기나 뭐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은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두뇌 발달에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빨리 유보통합을 통해서 만들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가정에서 또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훈 교수님, 정재훈 교수님, 김아래미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 모습을 봤어요. 첫째 애한테 야 막내 좀 같이 좀 봐줘 그랬더니 정말로 멀리서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한테 야 놀아주라고. 그랬더니 둘째하고 셋째하고 아이와 놀아주는 게 아니라 둘이 놀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정확한 교육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뇌 속이 바로 바뀔 수 있게 부모의 모습이 거울처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박혀서 그게 그 아이의 평생 가는 어떤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또 깨닫게 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뇌를 발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구나라는 걸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사실 부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빠, 엄마라는 게 껍데기만 엄마, 아빠가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나는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사실 저는 세 분을 아까 분장실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 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뒤에서 광채가 나는데, 역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배워야 되는 게 옳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우리 아이 만들기 대한민국 대표 영유아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한 시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 그 중에서 이제 부모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수업만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니까요. 네. 자,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감사합니다.